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9월 9일 월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1시 정각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치가 경제다 코너, 인기 코너 있고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다루고요. 그리고 뒷코너에 중요한 코너인데요. 여러분들 끝내주는 경제 보시면 AI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잖아요. AI, 챗GPT 아시죠? 구글 아시죠? 이렇게 두 개 AI 말고 세 번째로 개발된 AI가 있어요. 그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네이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AI 만든 이야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따라잡을 건지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모시고 뒷코너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모시고 정치가 경제다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장 소장님 언제나 제가 존경하는 참보수이시고요. 그런데 오늘은 뉴페이스에 이어서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님의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시사인. 예, 기자님. 저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예, 김준일 평론가의 부재 덕에 뉴스토마토에 이 시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재가 아니고요. 잠깐 저희가 휴가 보냈습니다. 아, 김은지 예. 기자님 모시려고요. 아이고. 지금 또 방송으로 또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계신데요. 아니 또 도와주신 덕분에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저희 김은지 뉴스인이라고요. 오후 5시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오전 시간 정도. 11시에는 예. 끝내주는 경제, 예, 오후 보시고 5시에는 넘어오시면 됩니다. 뉴스인.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사인이라는 매체를 정말 초기부터 구독을 하다가 안 하다가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훌륭하십니다. 봤거든요. 네,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그 시사인에서 최근에 다룬 기사 중에 네. 그 연세대학교 이철우 교수가 아. 본인의 친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뤘거든요. 여러분들 끝내주는 경제, 뭐 이철우 끝내주는 경제, 뭐 건국절 논란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이 지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시사인에서 다루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이상원 기자가. 이상훈 기자가 다루셨어요. 근데 많은 곳에서 다뤘죠, 언론에서. 근데 거기만 나온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이거든요. 조약의 국가승계라는 이순천 씨가 쓴 책인데 엄청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근데 이거를 딱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가서 읽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이 저자가 이순천 씨가 1986년에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국가다라는 예. 국무회의 의결이 이제 있었다는 게 이철우 교수의 중요 주장인데 그 담당자였어요. 외무부에서 그 일을 내가 외교부에서 직접 담당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세상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린 대부분 그냥 딱 인상 비평처럼 생각하고 딱 넘어가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의 역할인데, 시사인에서는 어쨌든 이 내용을 다소개 나눠주셨지만 이 실마리를 던져주시는 정말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해주시는. 예. 또 눈 밝은 독자가 매체이었어요. 계셔가지고 저희 기사가 빛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더 찾아보시는 또 진행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뭐 서로 주고받고 아니, 저희 훈훈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성철 소장님. 그래서 주간지 시사인은 구독하면 도움이 되시는 거죠? 예, 언제든지. 네. 예, 저희 네. 시사인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시사인 잡지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구독료는 얼마인가요? 저희가 한 달에 19,000원이면. 네. 쌉니다. 요거 하나 건지면은 평생의 지식을 얻으시는 거예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도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이야기는 사실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애국 보수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가족 문제가 굉장히 참 중요하다 이렇게 그럼요. 계속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렇죠.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네. 뭐 이런 보도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 기사 소스가 장 소장님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D는 저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D가 아니라고 하니까 꼭 전 D냐고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 원고에 있잖아요. D가 장성철 소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니고요. 저는 근데 누군지 다 알죠.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 D 다 누군지 알아요. 저는 다. 그래요? 본인도 알면서 뭘 놀라는 척해요.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늘어가지고. 예? 아니, D는 몰랐죠. D 몰라요? 예, 장 소장님인 줄 알아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나 보네요. 이것은.
지난 뭐 1월달, 2월달, 3월달에 뭐 파다했던 소문들이죠. 근데 저희가 뭐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들은 소리들, 뭐 여의도에 다녀보면 누가 한마디씩 해주는 소리들,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아이 그랬나 보구나. 아이고 참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은 억울하겠네. 받은 사람들은 진짜 좋겠네. 배지 단 사람들은 더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떠한 증거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좀 그냥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논란이 아직 그 텔레그램 캡처본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하여튼 이야기 나온 내용은 텔레그램을 보내서 네.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를 조정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네. 이게 지금 내용이잖아요. 야당에서는 이것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 자체는 어떻게 봐야 돼요? 두 분의 의견이 어떠세요? 사실이냐 아니냐? 그랬을 것이다 아니요. 아니냐? 만약에 그랬다면 국정농단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정말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는 것 같고 그냥 텔레그램 주고받지 않았어 이렇게 해명을 못 하잖아요. 공천이 안 됐잖아. 안 됐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스스로도 이것이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많은 변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공직선거법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선출되지 않은 그러한 권력이 공천에 조언을 하는 것도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얘기는 통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김영선 의원이 가서 컷오프 되지 않았냐. 그건 뭐 영향력이 없는 얘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향력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당신 여기 가지 말고 여기 가고 그쪽에 지역 공약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왜 영부인이 하냐고요. 만약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음주운전 했다라는 거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잖아요. 그냥 뭐 정치하는 사람들, 언론에 있는 사람들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냥 경찰에 걸리면 거의 인생 끝이에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모 행정관을 2개월 정직밖에 안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안 됐으니까 문제 없어 라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나이브한 접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굉장히 평상시에 장성철 소장님이 자주 해주시는 비유인데, 그러니까 다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가 진선미 의원에게 이렇게 선수가 많으시니까 이번에 좀 다른 지역을 옮기셔가지고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치권에 알려지면 과연 여당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그럼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적 처벌로 계속 쟁점을 좁히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못하는 차원에서 수세적 방어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음 보도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아주 이 추이를 살피고 있는 정치권 관계자들의 모습들을 꽤 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사안들은 더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장 소장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6년 총선은 장 소장님도 아마 그때 당대표실에 계셔가지고 잘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결국은 그 형사처벌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였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수사지휘했던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김영선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럼 했다고 하겠어요? 아니, 사실 했습니다. 제가 뭐 저기 해가지고 제가 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보이려고 그 전에 수돗물도 한 7번 먹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일단 안 한다고 해야지. 안 했다고 해야지. 근데 워낙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뭐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뭐 많은 분들이 이 텔레그램 캡처본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점의 문제다.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 김영선 의원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제가 수정문 얘기하셔서 그분을 처음 봤던 것은 96년, 97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신한국당 공채로 대변실에 갔었는데 거기서 부대변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당직 부대변인, 그냥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주일에 뭐 몇 번 나오는 그런 부대변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배지를 달고 그리고 오선 의원이었었나요? 하여튼 선수가 되게 높고 그리고 그분이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뭐 출마하려고 이제 당대표를 그만뒀는데 승계를 했어요. 한 3, 4개월 정도. 그렇게 보수 정권에서 당대표까지 한 아주 대단히 역량 있는 중진 의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니까 진짜 1996년에 35살로 전국구, 당시 전국구라고 그랬죠. 네. 의원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고양시에서 계속 의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겼던데요. 근데 쭉 하다 끊겨서 몇 년을 쉬고 거기서 다시 등장을 한 거죠. 김현미 의원, 민주당 의원한테 계속 졌었죠. 2번인가 3번인가 계속 졌었고 본인 고향이 아마 거창일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 때 창원이 내 고향이다 막 이제 고향 영모 주장을 하면서 거기서 공천받아가지고 재보궐로 됐죠. 거창하고 창원은 뭐 뭐 경상도 분들은 옆에 되게 비슷하다고 그러면 화낼 텐데. 비슷해요. 그래서 창원에서 재보궐선거 때 공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어떻게 공천 받았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 꽤 있었고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뭘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으셨냐. 그러니까 결국 또 여사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말들이 분분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링크가 도통 무엇이냐, 고리가 무엇이냐라는 말들이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022년 6월 재보선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아주 초기. 예, 물론 뭐 그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였고, 이제 공천권도 뭐 이렇게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부분 행사했다라고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정진석 현재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막 측근이라 그때 막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김영선 의원을 결국에는 공천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 공천 과정 중에 개입을 잘 안 해가지고 어떠한 논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이 있어. 네가 그때 공천 줬잖아. 물론 뭐 형식적으로 당대표니까 사인을 한 거는 맞는데 공천의 과정 중에 개입하기는 어려웠었으니까. 근데 재보선인데 당대표가 공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그때 제일 힘이 센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당은 당이고 정부는 정부 아닙니까? 보수 정당에서 그 윤석열 정도는 정- 지켜주셔야 되는 거 윤석열 아닙니까? 정권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항상 장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총선은 5월 그러니까 대선이 5월 달이었고 바로 지방선거가 한 달 후에 한 달 좀 지나서 열렸는데 그럼 당연히 대통령 당선자가 되게 힘이 센 거죠. 그러면은 그때도 이미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돌았던 말들은 예,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다 보니까 아까 장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들 여의도에 굉장히 많이 돌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수면 위로 어느 시기에 올라와서 증거를 가지고 나오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정도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분분하게 있었었고 근데 지금은 와서 이 보도가 나오니까 저도 사실 그때 공천 과정에서 여사와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았던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쨌든 재보선에서 당선이 됐고 거기는 어쨌든 사실 예, 굉장히 공천을 유리한- 받으면 예, 되는 곳이라고 봐야 될 그렇죠. 정도의 곳이죠. 예. 그러면 현직 의원인데 이번에 총선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라고 문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지금 어쨌든 좀 뜻밖의 지역구를 본인이 옮기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예,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중진 이상의 물갈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다 보니까 물러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물론 이건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겠지만 제가 텔레그램을 보지 못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총선의 공천 분위기를 좀 살펴서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왜 그런 텔레그램을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받았다면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그때 중진 의원 재배치 건으로 해서 경남 뭐 부산 지역에 그 지역에 다수 선수를 갖고 있던 중진들을 좀 약간 좀 어려운 지역으로 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돌아다녔던 소문이 뭐냐면 김상민이라고 그때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현직이면서도 내 고향 창원에 저는 뼈를 묻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본인이 막 거기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맞아요. 추석 때 네. 저기 지역 사람들한테 문자 돌렸다고. 네. 그래가지고 뭐 기사 징계해야 나오고 된다 그랬어. 말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분을 출마시키려고 김영선을 김해로 빼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거에 이제 김영선 의원이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뭐 이렇게 공천을 받지 못하니까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기자회견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내가 뭐 김건희 여사랑 이런 텔레그램 주고받았는데 내가 공천 못 받았어요. 나 폭로해요. 막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총선 전에. 총선 전에 3월 달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유야무야가 됐고 또 일설에 의하면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가지고 나 개혁신당 갈래. 나 비례 1번 줘.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1번 줘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개혁신당 가는 것도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눌러 앉았다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것도 소문인데 곧 뭐 어디 기관장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이에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는데 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이럴 수 있지. 확실하게 이제 입막음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리를 하나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늘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좀 많이 봐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를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소문을 직접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개혁신당 공천 과정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찾아와서 1번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이것만 좀 확인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만 답을 하더라고요. 선거 때는 원래 많은 정치인들이 보따리를 싸고 다닌다. 그 보따리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진 않으셨다. 그러네요. 예, 예, 그 정도로 이해하면 사실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실체적으로 곧 더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래요. 우리가 소문을 어떻게 듣게 되고 어떻게 아냐. 당사자들이 얘기를 안 하면은 몰라요. 그렇죠. 안 그래요? 둘 사이에 텔레그램 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알겠냐고. 김건희 여사나 김영선 전 의원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알려지고 내용들이 뭐 있네 없네 막 이러잖아요. 당사자들이 한 거예요. 당사자들이 막 누구 보여주기도 하고 이거 봐라 하면서 보내주기도 하고 만약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뭐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수조에 물도 드시면서 이렇게 일본 후쿠시마 뭐 그거 안전하다고 강조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게 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를 이렇게 엉뚱한 데로 보내라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그래도 그런 연락을 내가 직접 받았으니까 옮겨야 되겠다고 옮겼는데 근데 비대위원장이 컷오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죠 스토리는. 그렇게 됐죠.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뭐 김상민, 창원, 뭐 김영선 무슨 김해? 야 둘 다 날려. 뭐 이랬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때 실무를 했는데 그분이야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그냥 굳이 꼬치꼬치 뭐 지난 뒷얘기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영선 의원을 보면 솔직히 전 정말 창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거기 수돗물을 마셔 이렇게 그리고 그 물은 또 후쿠시마 물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사실. 옆에 있는 또 의원들한테도 당신도 마셔봐 이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생선 들어가게 가둬놓은 그 똥물을 왜 먹냐고 그거를. 보통 사람은 그 물을 마시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일반인들의 삶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 사진 보면서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네. 뉴스에 나와서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실 수도 네, 있죠. 뭐. 전 그럼 여기서 책상 엎고 나갈까요?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엄마 그것이 뭐 하시는 정말 거예요 지금? 에? 약합니다. 수돗물보단 약한 것 약해요? 같아요. 없고 막 그러니까 다만 당의 공식 입장은 이번 보도가 나오고 나서 공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았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냐는 사실 별건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섞어가지고 공천을 안 받았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논리 비약이기도 하고 별건의 두 문제를 각각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루머를 가지고 루머인 상태에서 퍼즐을 맞춰보자면 김상민 부장검사 같은 사람을 청원에 공천을 하고 싶었고 대통령 쪽에서는 그 사람을 공천하려니까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은 옮겨야 되겠고 옮긴데 또 공천을 해주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절했다.
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게 2월이잖아요. 그럼 2월에 문자 보냈는데 답 없었다. 이 얘기도 사실 나왔었고. 그때 그냥 5번의 문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사이에 있었던. 근데 이것도 소문이야. 소문에 의하면은 이 5번 문자 받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는 거의 대부분은 공청 관련된 거였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빡쳐가지고 아 이거 더 이상 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꾸를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문자를 씹었다. 이제 이런 스토리예요. 이건 뭐 또 당사자들만 알 텐데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그 TV 토론 과정 중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공개를 하면 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위험해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 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입 싹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어떤 입장을 지금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무 얘기 없었나요? 네, 관련해서는 메시지를 낸 게 없고 오늘 아침에 최고위 발언도 의정 갈등과 금투세 그리고는 서울시 교육감의 광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수심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다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이슈여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적극적으로 그런 일 자체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방어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패싱 당한 것에 대해서도 좀 뒷말들이 벌써 나오고 있죠. 만찬 얘기하고 엮어서 한번 의견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뭔가 이 두 개의 자동차가 정면 충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만찬에서 배제 그러니까 저녁에 벌어졌던 일은 일요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일부만 초청했고 예. 나머진 배제됐는데 배제된 사람들이 다 친한계 인사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대통령께서 뭐 친한게도 불러가지고 만찬 하시겠죠. 아, 이렇게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소용없습니다. 추석 선물도 안 보내주고. 참 나쁜 정치 하나예요, 저게. 그러니까 전 저런 거를 한번 당해봤는데, 2015년도 김무성 당대표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대선 승리 2주년인가 3주년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2014년 12월이구나. 대선이 그때는 12월 달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대표는 싹 빼고 그때 대선 때 2012년도 대선 때 김무성 대표가 총괄선대 본부장을 했었거든요. 대선을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무성 대표 빼버리고 친박계 최고위원들하고 중진 의원들 몇몇만 불러가지고 대선 승리 3주년 기념 만찬 이런 걸 자기네들끼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편한 사람은 보기 싫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자기 옹호해주고 자기 비판 안 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대선 승리 축하 만찬을 한 거거든요.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고 그냥 나한테 다른 얘기 하려고 하고 또 한동훈 편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기 싫은 거야. 이렇게 그냥 당을 또 반을 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난리일 거 아니야. 또 왜 우리는 불렀네, 안 불렀네, 우린 가서 별일 없었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했네, 안 했네, 뒷얘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지난번에 만찬도 취소해놓고 참 나쁜 정치의 하나의 극단적인 전형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평소라도 사실은 친한계를 빼고 불렀다면 더 이게 문제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지도부 만찬을 취소해버린 전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취소했던 이유가 뭐냐면 추석 앞두고 이슈가 너무 많아서 바쁘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추석 앞두고 있는 상황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쏙 누군가 빼고 불렀냐라고 하는 게 일반인의 삶에서도 사실 직장 생활 하는데 이렇게 누군 부르고 누군 안 불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공사구분 못한다라고 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다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혹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박지원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동훈을 지켜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죠. 한동훈 대표를 지켜야만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은 뭐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 위기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양자 대결 지지율의 위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시사전을 해서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재명, 뭐 오세훈,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김경수, 뭐 김동연 이렇게 했거든요. 특별한 경쟁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랑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제는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난 비대위원장 1월달, 2월달 시절에는 그때만 해도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적인 지지율도 경쟁력도 낮고 용산 대통령실과 신뢰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정치할 거냐고요. 그럼 이제 보수파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렇게 경쟁력 없네. 보수파의 다른 호자, 후보, 지지자 뭐 그런 사람들 누가 있나? 이렇게 눈길을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보수파 진영 내에서는 독보적인 차기 대선 주자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당원들도 그래 너 한번 해봐 막 이랬는데 그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죠. 저기서 삐끗하면 그냥 아이고 한동훈 안 되겠네. 다른 사람 찾아보자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동훈이고 가장 큰 수혜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당장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는 오세훈?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당장 나오는 거죠. 한동훈 대표와 동률을 이뤘다.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력에서 그랬더니 본인이 나를 많이 귀여워해 주셔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들 저를 귀여워해 주셔서 한동훈 대표와 동률이 나왔다라는 식의 말을 하셨습니다. 진행자도 똑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반문을 하셨어요. 귀여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근데 지금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위기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서 예컨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확 돌파하고 나가야 사실 극복되는 거 아니에요? 최상병 특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돌파하고 본인 입장대로 원래 약속했던 대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죠. 뭐가 제일 좋은가. 근데 한동훈 대표의 중기적인, 그러니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이렇게 있는데 단기 목표는 어쨌든 당 대표로서 리더십과 권위를 좀 계속 생명 연장을 해 나가더라도 그냥 바지 사장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지키자. 그러한 생각이 강할 것 같고 중기 목표는 딱 하나예요. 차기 대선 전까지 배지 달겠다. 그거거든요. 배지를 달라면 당대표직을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막 대통령실 용산과 막 싸워. 그러면 당대표로서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금 뭐 국민들 눈높이에 실망을 주더라도 나는 그냥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그러한 선에서 적당히 줄다리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아니 강하게 나가 당초 약속 지켜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양자 대결 지지율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은 까딱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선택을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배지 다는 게 중기적인 목표야. 배지를 안 달아보니까 이거 정말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제대로 못 받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지 달기 위한 지름길을 가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지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당장 빠지니까 공격하는 포인트가 황교안의 길이냐 안철수의 길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지금 딱히 보여주지 못하는 엉거주춤 때문에 빠지고 있는 지지율에 있어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황교안 대표도 결국은 배지를 달지 못하고는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주류 자리는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대권 도전도 하고 지금도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으로 언급되고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도전했던 그 신선함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에게 굉장히 좋은 공격 포인트이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한동훈의 딜레마에서 가장 큰 점은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나오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수 지지층에서도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라고 하든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물론 김 여사는 아직 기소가 안 돼 있지만 2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는 보도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야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당으로 돌아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한동훈 대표의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좀 좌충우돌 혹은 엉거주춤하게 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한 2달,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2달 돼가고 있는데, 참 정치인으로서 과연 제대로 변신을 했느냐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반짝 인기스타가 돼가지고 다음번에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나 대통령에 출마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검사들은 더 이상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냥 정말 국회의원 한 2번, 3번 정도 하면서 정치가 무엇이고 정책이 무엇이고 국민의 민심이 무엇인가, 국민의 삶이 무엇인가. 한동훈 대표 타워팰리스 사는데 일반 서민들 삶을 알겠어요? 그 흔한 시장은 아마 지난번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본 게 처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시장 가겠어요? 안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그렇게 모르잖아요, 삶을. 그러니까 삶을 좀 안 다음에 정치를 해야지, 그냥 어디서 좀 인기 얻는다고 대통령 신임 받았다고 정치하고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비판적이신데요. 검사가 이제는 중요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검사들은 그냥 사회 정의, 부정부패 뿌리 뽑는 그런 데 국한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 오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돼서 자기네들 검찰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정치 이용하려고 하거나, 나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지금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엉거주춤 할 것 같고, 그대로 가면 국회의원 한 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대선까지 돌파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닫아놓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한다. 왜냐하면 아까 장 소장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견을 조정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이 강적들 같은 데서 증언하신 거에 보면 회의를 잘 안 하고 회의에서도 말을 거의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같은 당 안에서 이견 조정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야당과의 협상 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비판자들이 그득그득한 곳이잖아요. 이걸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어서 세상을 범죄자와 아닌 사람으로 나눠가지고 거칠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검사 투로서의 한동훈 대표의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다라고 오해받는다면 쉽진 않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김은지 기자님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 꺼내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제 생각엔 추석부터 시작해서 이 연휴와 앞으로 국정감사 이제 쭉 전국 이어지는데, 김건희 여사라는 변수가 지금 그 직전에 딱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확대돼 나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대치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는지, 뭔가가 폭발할 건지, 요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뉴스 토마토에 달려있다. 아, 맞죠? 뉴스토마토 어떤 보도가 또 있는 건가요? 뉴스토마토에서 캡처본을 공개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가 말이야 또 공천에 개입을 하고 이런 문자까지 공개됐는데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캡처본을 뉴스토마토만 갖고 있어요? 어때요? 우선 시사인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아니 그 노력하겠습니다. 취재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토마토든 어디든 이것이 공개가 된다면 상당히 김건희 여사 잘못했네, 디올백 받은 것도 저거 문제없게 해주더니 뭐 지금 계속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 이거 왜 검찰은 수사 제대로 안 하지,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공천 개입 관련해서
지금 이 건 하나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개입이 있었는데 지금 물밑에 있는 걸까요? 그런 어떻게 위험한 보세요? 발언은 김은지 기자님이 하시는 걸로. 전 의원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때 여사의 텔레그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걸 자랑하고 다녔고 심지어 누군가는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됐다. 예, 그러니까 됐다는 사람이 있다는 정황 물론 뭐 김웅 전 의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하진 못했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문은 많아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뭔가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10월 7일부터인가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때 민주당에서 몇 개 뭐 문자 내역, 통화 내역을 또 녹취록 같은 걸 입수를 해서 그때 좀 폭로할 생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감이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고 그때 보면은 과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용산이나 여권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냥 뭉개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당장 보수 언론도 오늘 아침에 보면 중앙일보가 이제 여사 이슈 이제 수심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사과라도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과조차 없이 지나갈 경우에는 보수 민심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설에서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사가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된 바가 있어서 대통령이 이제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했는데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하라고 중앙일보 사설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금 보수 코어 민심도 답답함을 호소할 정도다.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에는 안 가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열어주고 왕비 노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맞냐? 지금 경제는 되게 어렵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주식 보세요. 저렇게 막 처절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올해 더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국정 브리핑에 경제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오, 일본보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GDP도 뭐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화자찬하시잖아요. 이게 맞는 인식이냐? 답답해요. 한심하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생일 잔치, 생일 뭐 만찬 이런 걸 또 지네들이 또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개를 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만찬 사진을 공개를 했나요? 대통령실에서 뭐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로운 건데 이제 미국 상원 의원들과의 만남이었고 그날이 그날 하필이면 김 여사의 생일과도 일정이 겹쳐서 그 같이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그 배우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꽃을 선물했던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낸 건데 공식 그 자리가 여사 생일 파티 만찬은 아니고요. 이제 미국 상원 의원들과의 만남인데 이제 그 내용도 같이 대통령실이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일 거기서 뭐 이렇게 했다고 뭐 본인들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이 좀 아까 기사가 나왔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그 수사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처신을 좀 잘못하는 거하고 형사처벌하는 거는 다른 거다. 처신 잘못했다고 다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법률가 입장에서는 맞겠지만 그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은 선물 많이 받아도 이제 문제 없겠구나. 그러면은 공직사회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입학 원서 그 수시 뭐 원서 같은 거 이제 학교에 지원하는 거,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때문에 학교 상담을 학부모들이 좀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학부모들이 갈 때 이거 드링크 사갈까? 초콜릿 사갈까? 아니면 빵이라도 사갈까? 이전에는 그럼 절대로 사오지 말라고 이제 학교에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영부인은 뭐 디올백도 받는데 뭐 저희 초콜릿 하나 먹는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래 그 김영란법의 취지는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거예요. 뭐 100만 원 이하는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권익위에서 얘기를 하던데 김영란법 취지와는 그렇죠. 상당히 다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다른 공직자 배우자들도 그냥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한테 직무와 관련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냥 100만 원 이하의 말이 돼요 이게 이 나라가. 법은요 최소한의 도덕이고 윤리예요. 근데 그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우리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야.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 태도 보이는 것은 잘못됐죠.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원석 총장이 증거와 법리대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찾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봐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의심이고 사실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불기소해주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증거 정말 얼마나 열심히 찾았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당장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었고요. 심지어는 검찰 안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어제 이제 수심위 결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관계자가 저한테 블라인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주던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원석 총장에 대한 그 강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떠나서도 정관으로 호의호식하시겠지만 떨어진 명예와 권위를 맞닥뜨리는 건 남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남은 생에서 검찰이라는 이름을 언급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검찰 내 민심도 좋지 않다. 예. 물론 검사들이 자기 이름 걸고 이프로스에 글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전반적으로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내 실명 게시판에는 그래도 예전처럼 의견이 안 올라오고 비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블라인드에는 익명으로는 글을 남기고 있다. 물론 얘기입니다. 이분이 검사인지 검찰 수사관인지 아니면 뭐 일반 직급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튼 이런 글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도 내부 비판이 있고 국민들도 장성철 소장님 같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추석 이후에는 특검 전국이 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또 공감을 얻고 그게 동력을 받아서 또 정권에 위기가 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면서 끝내야 되겠네요. 김은지 기자님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너무 이야기가 즐거웠는데 감사합니다. 종종 좀 나와주시면 안 돼요? 불러주시면 장 소장님 있어서 또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장 소장님이랑 저희 같이 매주 방송하고 있어서 항상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은지 기자님과 우리 이원재 소장님과의 방송은 항상 즐겁고 처음이시면서 기쁩니다. 방송 우리 매주 하잖아요. 이렇게 셋이 한 건 처음이시면서 그러니까 즐겁다고요, 같이 이렇게 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이버의 하정우 퓨처 AI 센터장,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AI에 대해서 설명 제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오셔서 국내에서 AI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챗GPT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건지,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얘기 나눌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장성철 소장님, 김은지 기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식 안 가는 거는 진짜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기분 나쁜 건 똑같잖아. 일관 된다니까, 일관. 한동훈이랑 갑자기 기분 나빠서 밥도 안 먹고 연차에 가서 맨날 이거 했잖아 이것도 안 하고 기분 나쁘면은 그냥 내키는 대로 의무예요. 대통령이 가는 거는 의무입니다. 이유로 이런 걸 들었어요. 피켓 시위를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언제는 여야가 뭐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87년 이후에 지금 처음 안 가는 게. 그리고 협치하라면서요. 그럼 대통령이 가가지고 협치를 주문을 하든지. 그리고 이럴 때 가면 오히려 대인배로 보이는 거지. 야당이 김건희는 살인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하면은 대통령이 더 점수를 딸까요, 이럴까요?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야 진짜. 아니, 이제 가면은 국회의장실에 모여가지고 양당 대표, 원내대표들 딱 모아놓고 환담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놈 한 놈만 보라고. 그러니까 안 갈래. 막 여당 이러고. 대표도 포함해서. 그렇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뭐 이놈 저놈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놈이 없네. 근데 저런 결정을 하는 게 정말 황당해요, 황당해.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죠. 오늘은 국내에서 AI하고 관련해서는 설명도 가장 잘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앞서서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이 AI를 만들고 또 운영도 하고 계시고 연구도 하고 계신 네이버의 하정우 박사님, 퓨처 AI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 박사님 발표를 들었던 게 한 1년 반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챗GPT 그렇죠. 재작년 말에 나온 거죠, 챗GPT가. 네, 2022년 11월 달에 나왔고 제가 아마 그 교수님 뵀을 때가 3월 달, 그 네, 다음에 네, 네. 3월 달 정도니까 오래됐네요, 벌써. 아,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막 하이프가 있었어요. 이런 신기한 게 예. 있다니 하면서 막 열광적인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약간 AI 거품론도 있고 네. 그런 반면에 또 오픈 AI나 구글은 또 쫙 발전해가지고 뭐 동영상도 하고 뭐 네, 네. 사진도 하고 문서도 읽고 이런 거 막 다 예. 하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네.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기술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들, 자이언트들이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것도 맞지만 적당한 수준에서의 기술 격차를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기술이 기술에서 끝나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들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거냐, 이런 쪽을 저희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저희 서비스 클로바 X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GPT를 활용한 게 챗GPT라고 한다면 하이퍼 클로바 X를 활용한 서비스가 클로바 X라고 보시면 돼요. 아, 모델 이름이 하이퍼 클로바 X고 네. 서비스 이름은 클로바 X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네이버 녹색창에서 클로바 X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아이디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지난달 말에 저희가 이제 그림 대화할 수 있는, 즉 사진이나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그걸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그림 뭐 그래프라고 하면 그 그래프에 맞는 그 그래프처럼 생긴 코드도 짜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미지 편집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죠. 아, 그렇군요. 그게 그러니까 흔히 멀티모달이라고 네, 멀티모달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수학 예. 공식도 잘 네, 네. 읽나요? 네, 수학 공식도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모달이다 보니까 사람이 쓴 글씨도 읽어서 풀기도 하는데 수학 문제 자체가 어려우면 역시 이게 언어 모델이 수학 문제를 엄청 따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잘 풀기도 하고 못 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저희 애가 중3인데요. 네. 애한테 챗GPT 가르쳐줘 놨더니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수학 문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야, 그렇죠. 이거 풀이 좀 해줘. 예. 이거랑 영어 지문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 좀 예, 해봐. 예, 이거 예. 두 가지 사용하더라고요. 네이버도 그거 다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되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되는데 이제 교육 활용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앞으로 생성 AI가 나가야 할 교육 분야에 적용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문제를 주면 차근차근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는 답변, 이런 것들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챗GPT는 뭐 하여튼 기능을 좀 향상시키려면 유료로 가입해야 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성능이 꽤 괜찮아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네. 클로바 X는 어떠세요? 저희도 꾸준히 모델을 계속 더 어떻게 개선된 기법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들 학습을 하면서 저희가 2021년에 만들었던 모델, 그리고 작년 8월에 공개한 하이퍼클로바 X 초기 버전,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공개한 버전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좀 작은 경량화 모델 대시라고 있는데 대시의 최근 모델은 한국어 혹은 한국에 대한 이해 능력은 라마 3.1 8빌리언보다 더 똑똑하고요. 더 메타의 잘하고, 라마. 예, 메타의 라마 네, 네.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 3.1 버전, 3.1 8빌리언 버전과 비교해 보면 영어는 거의 비슷해요. 뭐 MMLU라든가 다른 영어 벤치마크에서는 상당히 거의 비슷하고. 아, 영어도 잘 하는 건가요? 클로바 X가? 네. 그런 모델을 저희가 보유를 해서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죠. 아, 스타트업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모델을 활용해서 다른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네, API 그렇죠. 형태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GPT API를 써서 서비스를 만들거나 혹은 챗GPT API를 써서 앱을 만들거나 하듯이 저희도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하는 API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을 해드리면 스타트업들이 그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앱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기업형 생산성 도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도전적인 질문인지 몰라도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그래도 오픈 AI가 낫지 않을까? 돈도 많고 뭐 네. 거기 샘 얼트만도 있는데 네, 네. 같은 값이면 네이버보다는 거기 가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예,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전반적인 능력치가 뭐 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모델이 좋긴 하지만 결국은 한국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아주 많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전반적인 능력치나 지식 혹은 추론 능력을 학습시키는 사전 학습 단계가 있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쓸만하게 만들거나 전문 분야의 지식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파인 튜닝 단계가 있는데 이 사전 학습 단계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데이터가 거의 사용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한국 문화의 한국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글 쓰는 것 자체는 그 사후 훈련에서 충분히 글쓰기 문법은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더 많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쓴 글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 가치관 자체가 미국 가치관 기준으로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글을 쓰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당연히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교육, 국방, 공공, 의료, 법률 같은 분야는 저희 하이퍼클로바 X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령 이렇습니다. 저희가 백제 금동 대학로가 네네네. 있습니다. 그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소버린 AI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는 멀티모달로 가면 더 심해져요. 텍스트 데이터는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사진 데이터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러면 그 백제 금동 대학로에 대해서 챗GPT4 옴니는 이거 불교 의식에서 쓰는 문화 유물 같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유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글을 써요. 굉장히 길게. 틀리게 말한 그렇죠. 거네요. 근데 저희가 올리면 이건 백제 금동 대학로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주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나냐면 애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데 이거 뭐야라고 물었을 때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백제 거라는 지식을 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의 차이가 혹은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좀 팩트의 차이를 네. 더 잘 잡아낸다. 네, 왜냐면 네. 한글 자료가 사전 네. 학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단 가치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효과적인 총기 규율 방법, 규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챗GPT4 옴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총기 규제는 뭐 민감한 이슈긴 한데 이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제대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허가를 가정을 깔고 뭘 챙겨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거 민감한 문제이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차이가 있네. 당연히 미국은 총기를 어쨌든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미국의 가치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컨텐츠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소버린 AI 네. 또는 뭐 AI 자주권 네.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부분이죠. 예. 그러면 각 국가마다 자기 문화나 가치관에 맞는 AI를 가져야 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클로바 X에서는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챗GPT도 그냥 오픈 AI에서 돈 많이 들여서 한글 자료를 그냥 학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얼마만큼 그 사전 학습 단계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학습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은 일종의 예산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많은 비율의 한국어 데이터를 넣을 거냐, 또 다른 소스의 영어 데이터를 넣을 거냐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글로벌 마켓을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어느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교수님 같으면. 글로벌 마켓은 영어죠. 네, 영어 데이터 태우고 그렇죠. 파인 튜닝해서 약간 조정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국을 정말 잘 이해하는 소버린 AI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게 만드는 게 그냥 프로그램 만드는 거랑 달라서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 세계에 그 완전 자체 기술로
그 완전 기반부터 바닥부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20개도 되지 않아요. 뭐 미국에 대부분 있고 중국에 좀 있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한국어를 잘 쓰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어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 지역의 문화, 역사,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AI가 있어야 말씀드렸던 분야들에서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버린 AI를 원하는 나라들에 가서 그 나라의 데이터들로 함께 만들어주는 그것이 글로벌 진출 전략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이나 법률이나 뭐 이런 의료나 이런 민감한 네. 그 가치관이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분야들에서 AI가 어떻게 쓸까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보세요? 네, 일단 교육 한번 볼게요. 교육은 최근에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교육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성 AI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나 뭐 엔소로픽, 클로드, 제미나이 대해보면 굉장히 재밌으시잖아요. 네네네. 그 대화하는 와중에 필요한 정보도 얻게 되고 이거를 교육 분야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교과서의 내용들을 정말 잘 이해하는 AI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 절차를 계속 생각을 해보는 형태로 인터랙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면 모든 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한 과외 선생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큰 AI를 활용을 해서 교육 격차를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접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성 AI는 소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죠. 기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를 조금만 학습시켜도 그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금방금방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랑 주고받고 혹은 학생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틀렸던 거 맞췄던 거 데이터 조금만 쌓이면 이 학생 특화된 AI 가정교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건 학생들 기준으로 학생들 특화된 정말 퍼스널라이즈드 된 교육 도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선생님 기준으로 가볼게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격오지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주 쉽진 않은데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하나. 선생님이 아무리 아이들에게 애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반에 30명 학생들을 전부 다 동일하게 열과성을 다하기 쉽지 않죠. 이 AI 도구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게 교육에서의 혁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교육에 사용하는 그 가정교사 선생님이 오픈 AI의 챗GPT가 될지, 네. 구글의 제미나이가 될지, 네이버의 클로바 X가 네.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영어 교과라고 해볼게요. 영어 교과면 거기가 그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영어 교과의 패턴에는 쓴 글의 컨텐츠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잘못된 역사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검수를 하겠죠. 자주 틀릴수록 사람들이 더 검수를 자주 해야 되다 보니까 생산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거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데가 있을까요? 예, 방금 의료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저도 배운 건데 진단이 정해지면 치료를 하는 건 전 세계 만국 공통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문진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뭐 평소 때 뭐 잠은 잘 주무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문진에서부터 진단 결과를 받아올 때 문진이라고 하는 건 평소의 삶과 생활 습관 환경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생활, 그 다음에 일터에서 혹은 일상생활 하는 데서의 환경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미국인의 식생활 습관과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이 완전히 다른데 이 글로벌 빅테크에서 만든 진단을 위한 문제를 하는 AI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식생활 포함 환경 기준으로 문진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명을 뽑을 때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 지역의 식생활,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메디컬 생성 AI가 문진을 돕는 도구로 들어가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그렇죠. 생활 환경이라는 게 완전 사실 다르니까요. 국가 지역마다 다 다를 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아, 그런 점이 있네요. 근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는 그 AI 특히 LLM은 개발하고 학습시키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이건 많이 그러잖아요. 들죠. 엄청 들죠. 특히 우리 방송에서 엔비디아 많이 다뤘는데 많이들 네. 방송 관심 많으세요. 네. 근데 엔비디아에서 파는 칩 하나 엄청 비쌀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구하기도 어려워서 그렇죠. 엄청 많이 사는 예.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예, 먼저 맞습니다. 배정해준다 예. 이런 얘기가 예, 있는데 바잉 파워 같아요. 기준으로 실제로 저희도 나름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은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가 거의 수십만 장. 최근에 저기 XAI 일론 머스크가 네. 콜로서스 만든다면서 10만 장을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네. 바잉 파워에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투자 규모에서도 아주 경쟁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우리 가치관을 담은 네. AI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자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고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거죠. 따라가야 예, 되는데 예.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성장 네. 차이가로 이어지진 않아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first mover가 있습니다. 그리고 fast follower가 있죠. first mover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탐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 10배 이상의 시행착오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성공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근데 fast follower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좀 덜 투자를 해도 효과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죠. 저희가 꾸준히 6개월에서 1년 차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도 저들은 first mover이기 때문에 하는 굉장히 많은 시행회사의 어떤 시행착오들 네. 그죠? 있는 반면에 저희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꽤 오랫동안 AI 연구개발 투자를 해오고 그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이버는 그걸 해왔으니까 가능한 그럼 거고요. 얼마나 됐죠? 네이버는? 저희가 네이버 랩스 지금은 로봇 중심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네이버 랩스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게 2014년이에요. 그 전에 AI 센터, 뭐 연구센터라는 게 있었고 그렇게 치면 벌써 10년 넘게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었다라고 보면 되죠. 네. 거대 언어 모델을 내놓으신 건 언제? 거대 언어 모델을 내놓은 건 2021년 5월 달에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GPT-3가 출시가 된 게 2020년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모델 릴리즈 기준, 모델 네. 공개 기준으로 보면 GPT-3가 세계에서 첫 번째, 물론 배기 개변수 1000억 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21년 4월 달에 중국 화웨이에서 판구 알파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저희가 발표를 해서 전 세계 세 번째예요.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 메타, 아마존보다 저희가 훨씬 더 빨랐어요. 굉장히 빠르게 기술 확보를 했고 공개를 했죠. 그리고 지난 3년 반 이상 동안 그 생성 AI를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법, 배포해서 운영하고 서비스에 녹여 넣는 방법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쵸? 근데 기업은 연구소가 아닙니다. 모델 만들었다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술이 어떤 기능을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할 것이냐로 진화를 해야 되고요. 그 기능이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어떤 제품화가 될 것이냐, 3단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해당하는 고객들의 어떤 제품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기술은 80점짜리지만 100점짜리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얼마만큼 관련된 기술로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들, 사용자 경험을 혁신시키기 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구글이 오픈 AI에 비해서 갖는 강점이
어쨌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 수억 명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일반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들과의 접점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게 되는 거죠. 네이버도 동일합니다. 네이버도 포털 사이트하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를 통해서 플랫폼에서 이걸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해낼 네. 수 있다,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네, 이 이미 말씀이신 거죠? 이미 쇼핑, 그다음에 블로그, 그 다양한 컨텐츠들, 뭐 뉴스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200개 넘는 일상생활의 서비스에 생성 AI가 결합을 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거기서 또 성장의 어떤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는 그만큼 사용자들과의 접점을 오래 유지를 하면서 체험을 이렇게 체득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거기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들과의 접점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네.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근데 그건 생기지 않아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 원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네. 게 생겼을 때 원래 사업을 새로운 맞아요. 게 위축시키는 예, 그런 예. 최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이버 검색 시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1위였는데 최근에 모바일 때문에 이제 구글에 약간 네. 점유율이 네. 조금 더 그 점유율 격차가 네,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1위인데 지금 AI, LLM이 검색을 없애버릴 거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AI로 다 검색하니까. 예, 저는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AI가 검색을 없앤다기보다는 검색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진화된 형상에서 어쨌든 이 검색은 광고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진화된 형상의 광고를 어떻게 녹여 넣을 거냐에 대한 대답은 그 누구도 찾지 못했어요. 검색이 정확한 대답을 제공해 준다고 사람들이 돈 주고 쓰진 않거든요. 뭐 쓰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검색은 공짜죠. 네, 그죠?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든 이 광고를 녹여넣는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답을 아무도 못 찾았어요. 요즘 그 카타다나 퍼플렉시티 네네. 잘 되죠. 잘 되긴 한데 물론 이 검색 분야에 따라서 이 성능이 좀 만족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거기 광고를 어떻게 녹여 넣을 거냐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 자, 검색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돌아온 결과물들이 쭉 있는데 물론 랭킹이 매겨줍니다만 선택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광고를 밀어 넣어도 사람이 선택을 안 하면 돼요. 표시만 해주면 되거든요. AI는 검색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무립니다. 가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 버무리는 과정이 AI가 개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광고를 잘못 넣어 놓으면 이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네. 너 나한테 물건 파냐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제공과 신뢰성의 사이 그러면서 거기에 광고를 어떻게 녹여 넣어야지 사람들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그러네. 언론사로 따지면은 기사하고 광고의 관계하고 비슷하네요. 예, 기사 안에다 광고를 막 예. 기사를 광고로 써버리면은 이제 그 그렇죠. 언론사 망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기사가 거랑 비슷한 문제네. 굉장히 좋은 제품의 정보들을 잘 넣는 것과 광고가 사실 좋은 백지장 한 장 차이잖아요. 거기서의 신뢰성이 사라질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SK텔레콤이 퍼플렉시티하고 그래도 손을 잡았잖아요. 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SKT라고 하는 기업의 전략인 것 같아요. 원래 SKT도 자체적인 생성 AI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 ADAS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제 멀티트랙을 전략을 쓴 거죠. 어쨌든 사용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 클로드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색 관점에서 퍼플렉시티에 투자도 하면서 같이 붙인 이런 전략을 택한 것 같고요.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길 후보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지금 현재 모습의 검색에서 생성 AI가 붙으면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를 해 나가는 춘추전국 시대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수준 그리고 이겨내는 건 저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버린 AI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네.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소버린 AI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의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약간 뉘앙스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하정우 박사님은 자국 가치관을 반영한 AI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젠슨 황은 국가가 AI에 투자하는 거? 네.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브린 AI라고는 개념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 기업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브린 AI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칩, 데이터 센터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소브린 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학습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당연히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한국 자체 내에서도 한국을 잘 이해하는 AI를 선택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빅테크 AI를 쓰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 검색이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의 컨텐츠와 그리고 구글 검색이 제공하는 검색의 어떤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다르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맛집 찾거나 혹은 집에 있는 식구들 생일 선물을 준비를 할 때는 네이버를 쓰는 게 나아요. 거기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거기서 보면 지식인도 있고 알찬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학술적인 검색, 뭐 해외 언론에 대한 검색 이런 거 구글이 당연히 낫죠. 선택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선택지. AI도 똑같아서 이런 자국의 문화 가치관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AI를 선택지로 들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를 주장을 한 거고요. 한국도 필요하고 외국도 필요하고. 그런데 소브린 AI가 결국 이 AI 모델에 혼자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델이 강력한 모델이 있다고 해도 운영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심지어 그 밑에 들어가면 전력도 있습니다. 에너지 있어야지 뭐 학습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겠죠.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 확보 가능하지 않으면 소브린 AI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런 맥락에서 뭔가 개념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래서 한국적인 가치관을 지키는 AI로서 소버린 AI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다음에 네. 그걸 다른 나라가 만드는 것도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자, 이게 생성 AI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자들은 GPU 있고 나에게 GPU 많이 주고 데이터 많이 주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했으면 전 세계 이미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자국 AI를 만들었어야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모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고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AI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학습을 막 하다가 이유 없이 터지기도 하고 사실 이게 반은 GPU 때문이기도 합니다. GPU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CPU와 다른 하드웨어에 비해서 이게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학습을 하다가 뭐 하나 고장나면 그냥 학습이 중간에 종료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학습이 잘 되다가 갑자기 에러가 터지면서 종료되기도 하고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거 한번 터지면 근데 엄청 손해가 많이 감가상각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논문에 안 나와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일종의 이 생성 AI를 완전 자체 기술로 만들어 본 기업들만 알고 있어요. 약간 맛집에서의 그 고유 레시피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학습하는 비법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진국도 몇 개를 빼고 나서 뭐 중동이라든가 아세안 국가,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 네이버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AI 하는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서 데이터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 AI 생성 AI를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링 경험까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잘 배포 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에 확산 적용해본 경험을 가진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모델을 넘어서서 아래쪽 후방 산업, 위쪽 전방 산업 모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는데 자, 미국, 중국은 패권 국가들이에요. 네. 이 나라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술 종속, 경제 종속으로 이어질까봐. 네. 한국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네. 한국은 왠지 좀 믿을 만한 파트너 같다. 그래서 공동 개발, 공동 투자 해볼 수 있겠다. 그 어떤 인식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좀 실적이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사우디 또 출장을 가고요. 네. 사우디 출장을 가서 관련된 LLM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몇 군데 더 사우디의 다양한 그룹들과 중요 조직들과 MOU도 맺고 오고 하게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사우디에 거의 올인에 가까운 걸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어떤
동남아시아권에서 계속 같이 하자라는 요청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여력이 잘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아젠다로 소버린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국가 아젠다로 만들면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국내에 또 생성 AI 잘할 수 있는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기업들이 그리고 뭐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생성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어 본 기업들, 산업에 확산해 본 기업들 다 같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들의 산업 기반을 AI 중심의 산업 기반을 우리가 공동 구축을 하자.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러지 않아도 이 성장의 어떤 동력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소버린 AI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우리나라의 AI를 지키자라는 개념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가능성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확실히 그래도 앞서 있긴 있는데 네네. 이 물량으로는 네네.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AI 네. 1위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을 확보한 나라들은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아니 기술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미 글로벌 빅테크 너무 잘하고 있고 이거를 정면 대결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해야 되나 작은 모델에만 집중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되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려도 그다지 공감을 못 하셨는데 요즘은 이게 근거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뭐냐? 자, 프랑스. 네네. 프랑스는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네. 작년 10월에 첫 모델을 공개를 했죠. 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의 알레프 알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생성 AI 루미노스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작년, 재작년 경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6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아이지니어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이탈리아 중심의 LLM을 또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세 나라의 공통 특징이 작년 12월 6일 날 EU AI 법안 통과 반대했던 나라들이에요. 이 기업들 믿고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럼 이 나라들이 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오픈소스 라마 되게 좋은데 그거 쓰면 되지 왜 안 쓰냐? 이 나라들은 왜 안 쓸까요? 왜 안 쓰고 자국의 AI들을 만들고 있는가? 심지어 프랑스는 모르겠는데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AI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디지털 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해가지고 자국 AI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왜 소프트뱅크에 작년 올해 4,500억 원이나 현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가? 네덜란드는 왜 그러고 있고 싱가포르는 왜? 러시아는 이미 시작을 했었고요. 왜 이 수많은 나라들이 1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빅테크의 오픈소스 모델 파인튜닝 안 하고 자체적인 AI 기술을 확보해 가는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이미 갖춰진 것도 많고 왜 그러고 있을까? 자, 우리가 AI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기의 발명 혹은 인쇄술의 발명. 자, 전기는 기간 인프라 산업입니다. 그거를 밑에 다 컨트롤할 수 없는 형태로 내줬을 때 그 아랫단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버린다거나 굉장히 최신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제공을 안 한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픈소스, 오픈 바이너리 모델들 좋죠. 근데 라이선스 바꾸면 누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각 나라들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문화 가치관적으로도 그 어디를 봐도 자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그걸 파악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럼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왜 빨랐나? 자, 네이버가 플랫폼이니까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나라분들보다 먼저 만들어 봤고 만들어 보니 문제가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떠오르고 막 투자하고 있는 나라들,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뭐 일본 다 마찬가지인데 챗GPT 나오고 나서 써보니까 세상에 이래서 될 일이 아니네 싶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위가 아니라 30일에도 이거는 확보를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이건 바로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기나 맞습니다. 물과 같이 네, 주권처럼 지켜야 예. 하는 건 안보의 일부이기도 하다. 네, AI가 네. 주권이다. 네. 꼭 지켜야 한다. 네. 이렇게 새기면서 오늘 좀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내일도 11시 정각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이버 하정우 박사님과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